안녕하세요. 박수를 많이 아끼세요. 이번에 내가 이제 방금 질문 받은 건데요. 우리가 다가구주택 같은 거 집을 팔 때는 반드시 집을 팔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죠. 그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A가 B한테 팔 때는 여기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죠.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승계시키는 조항이죠, 이게. 근데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임은 대항력권을 가지고 대항력이 있으면 환산보증이 초과되다가 범위되는 다 대항력 있잖아요. 이 사람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이 자동 승계가 면책적 채무로 자동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표현한 거 있지만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에요. 병적 채무사 이 사람은 자동으로 승계돼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선 변제 받고 미배당금 유색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팔 때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팔아야 돼요. 이 임차인들 보고 전부 매매 계약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쓰죠. 이게 아니면 이제 별도로 양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면책적 채무 약정서, 면책적 채무 약정서 하면 되겠네요. 채권, 채무, 약정서. 가지고 이제 이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임차인님들은 종전에 소유자와 계약한 임대인의 지위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소유자 홍길동에게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부여시키고 종전 이제 그 소유자인 소유자 누구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해방시키면서 그 임차권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기본적 채무인수죠.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종전의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면책 채무인수죠. 뭐. 내용이 어떻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청구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에게만 청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면 다.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 조항. 이거는 변조적 채무수다. 물론 이 임차권이 자동으로 대항력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여기서 손해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이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청구하지 못하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넘겨야 된다. 그러려면 면책적 채무 하려면 누구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집을 팔 때 은행에 근저당이 있어요. 은행이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요. 임차인이 채권자죠. 임대인이 채무자예요. 임대인이. 선생님 A한테 청구하려면 네? 기간이 누구요? A한테 청구하려면 기간이 채권 소멸 시효가 아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이니까. 전세 기간이 있잖아요. 응? 아니 그건 기간이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봤을 때 채권 소멸 시효가 있겠죠. 소멸 시효에 따라서 어떻게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빨리 판결문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죠. 판결을 받으면 10년이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인지 5년인지는 좀 봐야겠네요. 그것까지 제가 아직 못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소멸시효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상가 지금은 이제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계약해서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했을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물론 점적 강의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상강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비밀 324에서 3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임차 부동산을 현황을 파악해라.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업할 업종 규제 제한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특약사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영업할 업종에 규제가 있을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이 약정 해제죠. 약정 해제. 우리가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서 또는 계약이 이행 전에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은 약정 해제 조항을 별도로 두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도 이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약정 해제에 두면 되죠. 임차부동산에 영업할 업종에 규제가 있어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할 때, 이럴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주고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제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얘기는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업덕으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만 들어가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재미나게 얘기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가 계약의 효력이 생겨나서 돈을 계약금이든 중도금이 잔금을 줬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자기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 깰 수가. 스스로 깨게 되면 스스로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깨죠. 근데 계약이 중도금 잔금에 지금 계약이 이행되고 나서는 스스로 깰 수가 없는 거, 계약금 없으면. 그럼 뭐냐? 이제 합의 해제. 당사끼리 합의만 하면 되는 거야. 또는 이 특약의 약정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잘못을 한 사람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한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그 사람이 깬 순간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해버리면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돼, 소송을. 그러면 본인이 계약을 이 법정 해제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때는 그 손해배상은 거의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때는 계약금 상당히 해당하는 거는 본인이 계약을 깰 때, 상담에 깰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계약을 잘못을 했어. 중도금에 잔금 치를 사항이 못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슬슬 임대인이나 뭐 집을 매도인을 살살 약 올려가지고 당신 언제까지 돈 안 주면 계약 없다고 할 거야. 이제 그때까지 그런 거 녹취 하나 딱 떠가지고 이제 그때 딱 되고 그러면 계약이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한 일주일이라도 한 달 딱 지나고 나가지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계약을 무효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로 인해서 그동안 지급된 것을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계약을 이행을 못해서 상대방을 살살 약 올려가지고. 근데 반대인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내가 거기 말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속 계약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자기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깨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별도로 합의 해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에서 돈을 얼마나 받든지 그거는 이제 감액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깨기 위해 또 다른 계약을 한 거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자, 그리고 임차할 부동산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확인하고, 임차할 부동산 이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 또 확인해야죠. 그리고 임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사 시기를 조정하고, 그리고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상가 건물 오피스텔 중에서 업무용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이 분양할 때에, 이런 건물을 분양할 때 어떤 경우냐면 분양 가격에 건물분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상가 건물은. 주택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건물분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상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단 1제곱미터도 건물분 부가세가 당연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그 영향은, 이러한 영향, 최초에 분양할 때의 부가세가 붙었던 영향은 분양 이후에도 계속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임대차 계약 쓸 때 이런 것, 또는 매매 계약 쓸 때, 분양
이제 분양 전매하고 매매 계약 쓸 때 이런 걸 실수해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배상물은 공인중개사가 제법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라든가 매매 계약서는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은 상업용도 또는 업무용도로 사용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물론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보호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인도는 대항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또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면제권을 정하려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세무서에서 상가임차에는 확정일자를 우리 주택은 구청, 공중사무소에도 다 받을 수 있죠. 반드시 세무서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만. 이 중에서 이게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이 업무용을 사게 되면 이게 건물 부가세가 돼 있고 이 상위법의 보호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주택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어떻게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이 돼 가지고 그 2년만 보유한 비과세가 되죠. 그것까지는 상가는 이제 그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이런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 건물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가 건물은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인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오피스텔 용도는 업무용으로 건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주거용, 본인이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팔면요 건물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면제되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돼서 1가구 1주택일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분이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상위법이 적용 대상에서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은 되지 않지만 주택수에 포함돼서 되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야죠. 본인이 업무용 사용하든가 아니면 임차인을 업무용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을 놓아야 돼. 그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 나는 양도세 비과세가 물 건너가는 이하보도록 안녕 날아가는 그러니까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기준점은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점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매도 시점 팔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용으로 만들어서 매도하면 되고 반대로 매수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거용도로 사용하다가 매도하면 이렇게 이런 비과세 혜택 같은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만 인정이 되는 거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2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 업무용으로 살다가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주거용으로 살고 있던 기간이 2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오해하지는 않겠죠. 이런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런 내용. 임차인이 차임은 월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죠.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면은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반드시 해야 돼. 주택은 월세에 대한 것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부가세를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월세를 얼마든지 받아도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근데 업무용 사면 반드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부가세를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없어도 돼요. 부가세 면세되기 사업자 발급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나 업무용 살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팔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반드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용 사용할 때는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매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그 발행이 되니까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넘기지 않으면 건물분 부가세를 이제 부과되는데 중요한 건 사업자가 개인한테 팔 때는 부가세를 발행할 수 없죠. 그 부가세만큼은
이제 매매대금에 포함되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받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보증금 얼마, 월세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가로 안에 기재한 다음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없으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그냥 월세 얼마 하고 부가세 약정이 없죠? 그럼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월세가 한 91만 원 되겠죠? 90만 몇천 원. 나머지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낼 필요 없어요. 포함된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그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으면 좋아. 이 대법원 판례 나온 거예요.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없으면 임대료에 포함된 것을 본다. 보기 때문에 100만 원 내에 부가세에 포함된 그만큼 임대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그렇지. 부가세만큼 자기가 덜 받게 되는 거죠.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떻게 보면 보통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발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월세 얼마라고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내용을 못 넣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월세, 부가세가 3%에 3%. 그래서 이제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세 103만 원. 이 간이사업자로 부가세 포함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간주임대료하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업자는 그 10%, 간이사업자는 3%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되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그 한국 기준금리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세 10%를 내요. 뭐 해봐야 뭐 한 7,500, 8,000원, 뭐 15,000원 이거밖에 안 돼. 보통은 소유자가 내죠, 임대인이.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요거는 크죠. 매달 3만 원씩 하려면 1년이면 얼마야? 36만 원이에요. 그거를 자기 임대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임차인을 대신해 세금을 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할 때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나중에. 결국 애매한 누구냐? 공인중개사만 괴롭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상가 건물 가진 사람이 갑이죠? 공인중개가 의료. 왜 계속 임대차 계약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 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바꿔버리지. 나 같아도 바꾸겠네. 그런 공인중개사라면. 바꾸죠? 시간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러한 간이사업자는 자칫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갖다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이제 업종 부가율이 100분의 30이니까 따라서 간이사업자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임대를 간주하는 것으로서 간주임대료는 1,000만 원에 365일 곱하기 2.5 정기예금이자율이에요. 이거는 정기예금이자는 계속 변동이 되죠. 25만 원. 이 정기예금이자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25만 원에 대한 100분의 30이니까 거기에 10%니까 7,5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건물주가 다 내죠, 대부분이.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에 100분의 30이니까 거기에 10%니까 36만 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36만 원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계약서의 차입란에 월세 얼마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 가로 닫기 이렇게 꼭 써줘야 돼. 계약서에 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자 모두가 한다는 게. 개인도 사업자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에서 왜 사업자를 안 내도 불법이 아니냐? 왜? 부가세를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산다고 하면 부가세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알아서. 나는 계약서 작성의 비밀 쓰기 전에도 이 계약에 관한 것은 달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나 이 별명이 변호사였어. 계약서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 자, 상가 건물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면은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간이 사업자, 간이 사업자도 할 수 있죠. 이때는 부가세 3%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나요? 네? 간이 사업자도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도 끊어줘야죠. 간이 사업자 발행한 영수증 끊어줘야죠. 영수증을 끊어줘야죠. 당연히. 이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작성할 때 차입나는 월세 얼마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고 간이 사업자에 계약할 때는 세금 계산을 발행할 수가 없으니 월세에 대한 이렇게 가지고 얼마 받았다는 거 갖다 영수증 끊어주면 돼요. 간혹 사업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할 때 이런 데는 정했다. 이게 또 이렇게 사업자 없이 이런 걸 월세를 받게 되면 남에게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라고 연락 와요. 응? 그 얘기예요. 그때는 가산세까지 추징받는 거예요. 금액이 5년치 가산되면요 엄청 커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달에 1년에 한 이제 100만 원 낼 거 있잖아요. 5년 만에 내면요 그게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돼요. 가산금, 가산세, 중과세세 그냥 막 때려 붙죠. 그리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불법. 부가세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은 거잖아.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지. 가태를 맞는 세금.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을 때면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가지고 소유자가 일치하는가를 봐라. 예, 또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봐가지고 이행강제비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라. 예,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대장 확인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가, 또 대장과 등본상의 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가 우선하지만 예,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과 건축물 대장의 표시 내용이 다를 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한다. 어쨌든 다르다면 계약서에 부동산 표시에 건축물 대장 기준을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작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때는 이 임차인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표시대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요즘에 보면 이 101호에 현황은 101호인데 건축물 대장에상에는 102호로 되어 가지고 뒤바뀌기 많죠. 그건 왜냐면 그래서 건축물 대장만 띄워보면 안 되고 건물 현황도도 띄워봐요. 건물 현황도 되면 이 구분 호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현관이 북쪽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왜냐면 건물 현황도는 남쪽에서 보도록 돼 있죠. 근데 남쪽에서 봐야 될 걸 북쪽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놓고 보면 정반대의 호수가 되는데 가져와 보니까 똑같은 호수가 되죠. 근데 현황을 거꾸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건물을 볼 때 건물의 현관이 북쪽에 있을 때는 이 건물 현황도를 떼가지고 건물 현황도를 남쪽에 놓고 도면은 남쪽에 놓고 내가 몸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분 호수가 일치되는 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 5만 몇 세대가 있대잖아, 전국에. 집이 실제 등기부상 구분 호수와 이 실제 현황과 다른 구분 호수가. 그래서 소유권이 다른 집,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남의 집. 서로. 집주인은 어차피 바꾸면 되죠. 근데 집주인도 왜 잘못이냐? 리모델링 했다는 문제가 많아요. 전번에도 보니까 8천만 원 주고 집을 사가지고 8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 했대요. 근데 집 구분 호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 KBS인가 MBC에 나왔을 때 서로 그냥 그 8천만 원을요, 그동안 번 돈을 해가지고 집을 차려가지고 노년에 죽을 때까지 거기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자해서 리모델링 다 했는데 남의 집에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어떻게 해? 누구의 잘못이요? 대통령 각하가 잘못한 건가? 건물 현황도만 보았습니다. 건물 현황도를 남쪽에 놓고 거꾸로 봐야 되는데 북쪽에 있다면 현관이 북쪽에 있을 때 조심하세요. 그런 계약서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 그런 계약서 썼다면 공인중개사
함량이 이제 미달되는 공인중개사죠. 그런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박탈시켜버려야 돼. 건축물 대장만 뛰지 말고 건물 현안도도 같이 뛰어보시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동산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봐라. 왜냐면 부동산에 상가 건물 같은 데는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순위 채권, 등기부에 등기된 선순위 채권만 보지 말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 등을 봐라. 등기부에 등기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해서 적으면 된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런 선순위 채권을 전부 합계를 내서 내 임차보증과 합해가지고 선순위 채권이 얼마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제 내가 손해보지 경매 당해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라. 그 보증만은 등기부에 등기 채권하고 선순위 채권 내 보증만 합계해가지고 집합 건물의 시세의 70% 이하가 적당하다. 그러나 상가 건물과 다가구주택 같은 건 60%가 적당하다.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사자 확인, 권리 승리, 종교 하선물 확인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된다. 계약 작성 이후의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잔금 지불 전에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계약 완료 후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상가 건물 인도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가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번에는 계약 기간 중에 알아야 될 내용은 계약 갱신 요구와 차임 등이 증가하거든. 임대차액이 만료된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제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된다. 5년 계약 갱신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는 3기 이상의 차임액이 연체하였다든가 또는 이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 한다든가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것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은 최초 임대차기를 포함해 전체 임대차권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한다. 임대차 기간을 상가 임차인이 2년으로 했다 그러면 갱신하면 2년이 갱신이 되는 거죠. 계약갱신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5년만 보호해주면 되는 게 임대는. 그럼 또 다시 계약갱신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1년 해줘야지 1년. 계약갱신할 때는. 묵시적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1년까지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 되겠죠. 아무리 민법상 묵시적 갱신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확인해서 그때는 2년 했다가 할 때는 다시 2년을 계약하지 말고 1년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묵시적 갱신되면 또 다시 2년이 되니까 6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다. 그런 내용이 묵석갱신, 한상보증 내에는 한상보증 내에 있으면 묵석갱신 인정이 돼서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상보증 초과되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은 묵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종료 시 알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를 받아라. 임차권 등기 시점 그리고 임대차 등기 전세권 등기 차이점 이런 내용들은 책을 보고서 보시면 되고 이제 계약이 종료와 권리금 기회 회수 기회 보호도 전 강의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에서 한상보증 범위와 초과하는 경우와 범위 내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른가? 한상보증 범위 내에 있을 때는 한상보증이 브로스 월세 곱하기 100해서 서울은 4억 2억, 수도권은 3억,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일 때는 한상보증 범위 내에 있다. 초과되면 이 금액을 초과되는 걸 말한다.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나오는 것이 대항력이 생긴다. 환자분 초과되는 거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종전임차. 확정일자 부여 제도는 하고 임대차 정보 제도는 한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인정이 되고 이제 한상보증 초과된 사람들은 그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없고 이제 2015년 11월 14일부터 임대차 정보 제공만 가능하다. 보증금 회수 기회 같은 경우는 이런 확정일자 갖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에서 우선 변제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초과하는 상가 임차에는 없다. 보증금 일정의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도 한상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해. 또 경매 이하 임차권 소멸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 차이가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계약갱신 요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같아요.
묵석갱식은 여기는 인정이 되고 초과대는 인정이 안 되고 권리매수기에도 여기 인정이 되고 여기도 인정 다 받았어요. 초과대 안 되나. 차이면체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면체 3기 이상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최고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똑같이 인정이다. 그건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 있죠. 차임액은 100분의 이제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한다.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여기는 언제든지 올릴 수가 1년 미만에 올릴 수 있고 9% 이상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점 초과한다. 올 차임을 증액하는 건 월세를 할 때는 1.5배 1.25에 4.5회인 5.625가 되는 거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게 월세 전환은 가능하지만 여기 이 비율을 전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전대차도 이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하고 이 상가주택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용하는 경우는 상가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떤 법이 되냐? 그 상가주택과 주택에서 주택이 크면 전체로 주택으로 보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가 크면 상가 부분은 상가 임대차의 보호를 받고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차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임대차, 업무용으로 쓰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 계약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이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3강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